네, 이전 시간까지 법률 얘기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부터 이제 물권을 다룹니다. 자, 민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물권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가장 넓어요. 출제도 이제 뭐 14문제, 법률행위나 계약법은 10문제씩이 나오는 것이고 하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물권에 대해서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즉 개념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제 물권과 채권.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에 대한 권리라고 했어요. 급부. 인간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그래서 10억 원을 지급하라.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 이런 인간의 이전하는 행위,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위죠. 자, 인간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물권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이제 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권. 자, 물건에 대한 권리 했을 때, 자, 이 분필을 제가 소유자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사람의 행동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물건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지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수익할 수 있고요. 또 이 물건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배함으로써 갖는 권리를 말해요. 자, 물권의 개념 보시면 물건에 대한 이제 권리인데요. 배타적 권리다. 지배권이다. 이 의미는요. 자, 배타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갖지를 못한다. 즉 배타적으로 나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데, 물권은 바로 배타적 권리죠. 채권은요, 배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요, 을과 계약을 해요. X 물건을 10억 원을 팔기로 을과 계약을 한 다음에요, 갑이 다시 병과 이중으로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갑에게 X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 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하고요. 여전히 갑이 물건 넘겨주기 전까지는 갑이 소유권자죠. 소유권자이고요. 병도 어떻습니까? X 물건을 나에게 이전하여라 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즉 갑은 얼마든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고, X 물건에 대한 이전하라라는 그 채권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얼마든지 여러 개의 채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개의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같은 이런 물권이요. 물건에 대한 권리는 갑이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아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타적 권리고요. 지배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요, 내가 직접 지배해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은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1억 원을 지급해야지 만족을 얻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은 지배권이 아닌 것이고요. 물권은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행위 게재할 필요 없이 매개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은요, 지배권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배타적인 채권과 구별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이제 사람의 그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물권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해요. 이에 비해서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채무자,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채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만 그 특정한 행위, 즉 급부는 특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사람이 사람에 대한 권리, 이것이 바로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대세적 권리예요. 대세적 권리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나 대인권, 채권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빌려주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권. 이 대세적 권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고요. 상대권인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인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 그 다음에 채권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가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물권에 이제 객체가 있는데요. 객체. 물권의 개념을 잠깐 보았고요. 자, 객체는요,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 예,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은요, 이때 물건은 현존해야 되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정되어 있었을 경우만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겠죠. 현존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현존하는 물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존재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게 이제 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고 이제 특정되어 있었을 때 이제 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특정한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권의 객체는. 그 다음에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권자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채권은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요, 갑이 을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채권은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채권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또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래서 이 물권에 대한 물권은 공시 방법, 공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요.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었을 경우에만 그 물권은 이게 대세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 대세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다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라는 것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권은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물건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이요. 물건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합니다. 부동산으로. 자, 물건은요,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우리는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건으로는 토지가 있겠죠. 토지.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이제 건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시고 하면은 공인중개사를 이제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부동산을 중개한다는 거죠. 자, 부동산 하면 이제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이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것들은 뭐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동산이 됩니다. 동산.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이 좀 애매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게 과연 동산으로 볼 것인가 부동산으로 볼 것인가. 그러나 그런 애매한 것들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이고 그 이외에는 일단 다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동산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은요. 공시방법은 동산. 요 분필은 동산이 되겠죠. 이 동산의 어떤 물권은 어떤 식으로 공시하느냐.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점유가 바로 공시 방법이 됩니다. 이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구나. 이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요,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되겠죠. 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특히 이제 인도라고 합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해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는요, 보다 발전된 공시 방법으로 이제 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등기.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이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없으면은,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없으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으면은 물건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동산이나 부동산은 점유나 또는 등기에서 공시가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요.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즉 점유나 등기에서 공시가 가능한 것들만 물권의 객체가 됩니다. 모든 물건이 다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물건만 물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집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산에 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토지를 있는데 여기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들이.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했대요. 토지는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들은요, 토지 등기부라는 것이 있어서 다 토지 등기부의 등기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건물도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다 공시합니다. 자세한 등기나 등기부,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또 다루는 것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서 여러분이 2차를 준비하시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서 자세한 이제 등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도 등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민법 시간에도 이제 기본적인 등기에 관한 내용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자, 토지는 전국의 모든 토지들이 다 등기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가 있어요.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서. 그런데 여기 나무요, 나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박혀져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자, 나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동산이 되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나무를 부동산이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법책에서는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등기부 이런 거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어떻게 등기부를 둡니까? 그러면은 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요, 따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등기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땅에 딱 묵혀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나무를요, 벌채를 해요.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면 움직일 수가 있죠. 뽑아내면 동산이에요. 그러나 뽑혀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동산은 아닌데 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나무 한 그루마다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독립된 물건,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공시를 할 수 있는 것들, 공시가 가능한 것들만 독립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할 수 없는 것들은 물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은 그냥 토지의 일부로 취급을 합니다. 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 토지를 매매를 하게 되면요, 이 나무는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나무들까지 한꺼번에 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요, 공시가 가능한 것들만, 공시가 독립적으로 공시가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토지와 분리하여 나무만 따로 공시가 가능하면은 이 나무도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지만은 이 나무들만 따로 공시할 수가 없다면은, 공시할 수가 없으면 등기를 통해서 공시할 수가 없다면은 이것은 독립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들에 대해서만 따로 물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럼 결국 이 나무들은 토지의 그냥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공시가 가능한 것들만요, 이런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들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독립성을 갖게 되고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독립된 이제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밑에 양가로 2 보시면요,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자, 일물일권주의 하기 전에요, 현존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그 물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보시면 1 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로 무시하죠. 자, 부동산의 개념은요,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 되고요. 그 이외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면 이건 동산이 되는데, 뭐 핸드폰, 반지, 골프채 이런 동산은 점유의 이전이라는 인도 이렇게 공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3 보시면 준부동산 그랬는데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산입니다. 동산. 이건 동산이에요. 근데 동산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비싼 동산이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유나 인도에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등기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나 등록부를 두고 있어가지고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자동차, 선박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동산이지만은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된다는 점에서 부동산과 이제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때로는 동산 중에서는 이렇게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건 등록을 하고요. 선박은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부가 따로 있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도 있어요. 큰 선박을 말합니다. 조그마한 나룻배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동산이고, 뭐 유조선, 유람선 이렇게 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선박 등기부가 따로 있어서 선박 등기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들만 어떻게 돼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서 물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 이것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일물일권주의. 독립성. 그래서 물건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그것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그것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독립성이 없는 거죠. 토지를 팔면은 나무들은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독립성이 없어요. 단지 이 나무들은 토지의 일부로만 취급하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만 한 그루 사고 팔 수는 없다는 거죠. 나무를 사고 팔면 어떻습니까? 심어져 있는 데서 사고 팔면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나무에 대한 등기부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벌채를 하게 되면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 이전, 인도를 통해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이 되니까. 그러나 심어져 있는 상태는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요. 이 독립성이 바로 일물일권주의라는 거죠. 일물일권. 독립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만 하나의 권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독립성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는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하지 못한다. 옆에다가요, 그것은 배타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거죠. 내가 여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런 걸 보고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하고 3번은요, 2하고 3번은 이와 이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서술인데요. 한 필지 토지에는 두 개의 소유권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이 주택에 대해서 전세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일한 물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는 없다는 거죠. 3번은 한 필지의 토지에는 두 개의 저당권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좀 개념이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두 개의 저당권이 양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했을 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X 건물에 대해서요, 이 건물에 대해서 A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B은행 가가지고 또 아직 담보력이 남아있으면 또 B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저당권이고 이 사람도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요, 두 개 이상 성립될 수가 있지만은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동일한 저당권은 아닌 거죠. 이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고 이 저당권은 2번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두 개가 성립될 수 있지만은 내용도 동일한 두 개의 저당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두 개는 성립될 수 있지만은 1번 저당권이 두 개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두 개가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 자체는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동일한 내용, 그 순위, 그 내용도 동일한 물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이제 베타성이라고 합니다. 베타성.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에요. 양가로 3번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인지 여부해가지고요. 이 독립성과 관련돼가지고요.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 뭐 책, 걸상, 책상. 이건 독립적으로 다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상 같은 경우는요, 독립성, 독립된 물건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는요,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토가 어떻습니까? 서물지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토지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무엇이 하나의 독립된 토지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토지가 있으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지만은 지적도라는 곳이 있어요. 임야도 지적도.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선이 경계들이 다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계들이. 그랬을 때 이게 경계에 구분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런 부분을요, 우리는 하나의 물건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세는 단위를 이제 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이 필지마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지들을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도면으로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있었을 때요. 여기 한 필지. 이건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자,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물건이라고 했을 때요. 한 필지 토지 위에는 아까 설명했죠. 나무 이런 게 있어요. 이 나무들은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요. 그냥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갑이 을한테 이 토지를 팔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무도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됩니다. 따로 나무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위에 있는 것, 내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것, 토지 위의 모든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해요. 토지 밑에 있는 모든 것들도요, 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나가는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도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지하수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흙, 밑에 있는 자갈, 돌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소유한다. 토지 소유자가. 즉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따로 뭐 자갈, 흙 이것만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토지 위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다 토지 위아래에 있는 것은 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요. 건물이에요. 건물. 이 건물은 따로 건물 등기부를 가지고 따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가 있어요. 즉 따로 어떻습니까?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 공시할 수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따로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요. 독립된 물건이었을 때 이것은 건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종류 그러면은요. 부동산의 종류는 일단 토지가 되고요. 토지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지만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을 취급하는 것이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항상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아니지만요. 여기 안에 미채굴의 광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석탄이라든지 석유, 이렇게 미채굴. 채굴되지 않은 채굴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미채굴의 이런 광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요. 이것은 다 국유로 취급해요.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 위아래에 있는 걸 다 소유합니다. 건물을 제외하고요. 토지 위아래 위에 있는 것들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지만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건물은 당연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토지라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건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 두 개. 그리고요, 이 미채굴의 광물은요, 내가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고요. 그러면 국가가 자기가 미채굴의 광물을 자기가 채굴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민간인에게 채굴권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채굴권을요,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네가 여기서 채굴을 해가지고 일부를 국가한테 바치고 나머지, 이 사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의 나머지는 충당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은 광업권을 갖게 됩니다. 광업권. 네, 광업권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물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권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준물권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광업권은 우리가 깊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자, 국가가 소유한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와 건물은 항상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항상 독립성을 갖습니다. 항상 독립성. 그래서 별개 항상 독립성을 가져요. 항상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항상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을 각각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쪽으로 와서 좀 보죠. 자, 산 같은 경우에요. 이것도 산도 이제 토지가 되겠죠. 산이 있는데. 토지,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들이. 근데 나무들이 있는데요. 땅값보다 이렇게 나무값이 더 비싼 경우도 또 있습니다. 나무값이 더 비싼 경우가 있죠. 그래서 땅은 팔지 않고 나무만 팔고 싶습니다. 이 나무만. 또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땅만 팔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따로 나무만 따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돼서 팔 수가 없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이게 나무들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만 어떻게 돼요? 따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죠.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따로 물권,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등기제도만 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는 나무만 주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 필요한데 우리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을. 이 수목의 집단, 수목이 되겠죠. 원래 나무는 토지의 일부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토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면 함께 넘어가는 것이지 나무만 따로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현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목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임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나무만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임목법에서는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목의 집단들을 사고 팔 필요성이 있는 몇 개의 수종을 정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수종들,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를 정해가지고 이런 나무들의 집단은 따로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 등기와 별개로 따로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와 분리돼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즉, 임목법에 따른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 임목법상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의 집단은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만약 임목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목의 수정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따로 토지와 분리하여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로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따로 분리돼서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들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임목법에 따라 임목 등기가 되면 독립성을 갖는다.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 되고요.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목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나무의 종류가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임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런 임목들, 나무들은 따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따로 사고 팔 필요가 있긴 한데 우리 법이 못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간에서 당사자들끼리 이런 일을 이제 합니다. 임목법상 임목등기를 할 수 없는 나무라든지 또는 한 그루의 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공시방법을 만듭니다. 공시방법. 그래서 쭉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팻말을 붙여요. 팻말을 붙인 다음에 이 물건은 자, 갑이 을한테요, 토지를 팝니다. 토지를 파는데 임목법상 등기가 안 됐으면 나무의 소유권도 을한테 당연히 다 넘어가 버릴 테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는 계속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을한테도 나무는 안 파고 토지값만 받고 토지만 넘깁니다. 을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공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은 민간에서 내려온 방법으로 팻말을 붙이고요, 철조망을 딱 친 다음에 이것은 갑의 것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나무에다 다 표식을 해놓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왔어요. 이 등기 제도는요,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공시하는 방법,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 요게 이제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명인 방법. 제도적인 공시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관습법상 이루어지는,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이런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판례가 이런 것들도 공시 방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목법상 임목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명인 방법을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이것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따라서 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토지만 팔고 나무는 안 팔 수가 있고, 또는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만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립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물건으로서 이제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외가 또 미분리의 과실료. 만약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요. 한 그루의 나무.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한 필지가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물건을 파는데요. 물건을 파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임목법상 임목등기도 안 돼 있고 또 특별히 명인 방법도 없습니다. 명인 방법도 없으면요,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게 되면은 을은 토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나무 한 그루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춥니다. 토지만 팔았지 나무는 안 팔았다 해서 여기다가 갑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명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만 넘어가고 나무는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또는 토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만 을한테 판다 그러면은 나무만 팔아놓고요, 따로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나무는 을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나무도 값은 나무값보다도요, 이게 더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여기에 열매가 하나 맺히는데요. 이게 1000년에 하나씩 맺히는 천도복숭아라고 해보죠. 이걸 하나 먹으면은 일갑자를 산다. 손오공이 이걸 신선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다 따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요, 나무는 이제 토지도 팔고 싶고 나무도 파는 것은 별로 뭐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자라가지고요, 한 1년만 더 자라면 이것이 다 자랄 거거든요. 1년만 자라면 다 자라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 토지를 넘기면 나무도 넘어가게 되면 열매도 나무 일부니까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토지와 나무는 너한테 넘기지만 이 열매만큼은 내가 1년 있다가 내가 따먹어야 되니까는 나무의 그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분리돼 버리면 동산이 됩니다.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미분리의 과실이 되겠죠. 미분리의 과실. 아직 분리되지 않은 과실입니다. 미분리의 과실은요,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목의 일부예요. 수목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전이 되면은 따라서 미분리의 과실도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명인 방법이라든지 임목 등기가 없으면요, 토지의 또 일부가 되기 때문에 토지를 넘기면 나무가 넘어가고 그러면 열매도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요. 열매 하나하나에 대한 뭐 특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만약에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됩니다. 명인 방법. 그래서 이것은 열매는 내가 갖겠다는 거죠.
내가 다 자랄 때까지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때는 또 독립된 물건을 취급합니다. 독립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열매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다. 이 열매는 토지나 나무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가지고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물건이에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을 취급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요. 토지나 건물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서 당연히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있고, 수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임목법상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명인 방법이라는 이 두 가지 공시 방법 또는 공시 방법, 임목 등기를 할지 명인 방법 이런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이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는 거고, 미분례 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죠. 원래는 부동산은 등기지만은 우리나라 등기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관습법에서 내려오는 공시 방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런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독립성, 이건 당연히 독립성을 갖는 것이고요. 당연히 독립성을 갖는 것이고, 수목이나 미분례 과시 이렇게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권원. 권원은 권리라는 의미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 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수목에 대해서, 그 과실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제 뭐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그 권리만 놔두고 토지만 판다든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원래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 위에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만약에 나무를 심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나서 여기다가 이거는 을의 것.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무가 을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나무를 심을 권리도 없고 나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는 이렇게 을이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만약 이 사람이 무단으로 심었을 때, 무단.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것이었죠. 자기 것,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당사자와 합의해가지고 명인 방법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지만,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지만, 무단으로 심었을 때는요, 이것은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나 건물은 좀 다릅니다. 건물은요, 원래 독립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좀 다르게 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자, 그러면 이 건물은요, 무단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항상 이 물건은요,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을이 비록 무단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을의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또는 뭐 이렇게 미분례 과실 이런 것들은 원래 독립성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정당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을 때는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고, 건물은 원래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있건 없던 간에 무단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당연히 독립된 물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마음대로 이것을요, 물건을 어떻습니까?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없애버릴 수가 없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무단으로 심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나무에 자기가 명인 방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가 없이 갖추었기 때문에요. 이 나무도 누가 소유하느냐? 여전히 갑이 소유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나무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원칙으로 가버립니다. 원칙으로 가서 갑이 소유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마음대로 갑은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해요. 그러나 건물은 원래 항상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한다는 거죠. 을이. 그래서 갑이 마음대로요, 건물을 부실 수는 없고요. 갑은 을한테 어떻습니까? 대소유권이 을의 무단 건물에서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제 철거를 청구하게 되겠죠. 이런 철거 청구를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요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뒤에 설명하고. 자, 여기서는 지금 요 내용 봅니다. 토지, 건물, 수목, 그 다음에 미분례 과실. 자, 마지막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자, 농작물이 이런 걸 말해요. 농작물은. 자, 시골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데요.
이 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갑의 소유예요, 갑의. 근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산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시골에서는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근데 도시에서는 집 있으면 부자고요. 시골에서는 집만 있어서는 부자가 아니고 땅이 있어야 부자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 땅이 없어요. 시골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고구마라도 심어서 팔아야 되겠다 해서 남의 땅 여기다가요, 고구마를 심었어요. 모르게. 갑이 어차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모르게 심었습니다. 모르게 심고 난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다 큰 다음에 고구마를 이제 캐가려고 합니다. 농작물이 되겠죠. 이제 성숙한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성숙한 농작물이 됩니다. 성숙한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더니 이때 우연히 갑이 지나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은 내가 심은 거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한다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이건 내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내 것이다.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과연 을이 이 농작물을 가져갈 수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 토지의 밑에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뭐 을의 것, 명인방법 이런 거 없겠죠? 명인방법 없습니다. 할 수도 없죠. 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나무에 거기다가 이제 심은 거니까 남의 땅에다가 또 모르게 심었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남의 땅에다 모르게 심으면서 이렇게 이거는 을의 것 이렇게 했다고 할 리도 없겠죠. 그러면 나는 무단으로 모르게 심고 있다라는 걸 광고하는 꼴이 되니까요. 명인방법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가지고 고구마를 심은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뭐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이 그러니까 무단으로 심은 거죠. 무단으로. 명인 방법도 없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봤던 거죠. 나무 같은 경우가요. 명인 방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무단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땅 주인이 여전히 나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명인 방법도 없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 주인이 갑이 소유해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를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이요. 씨도 안 뿌리고 키우지도 않은 사람이 고구마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거 좀 불합리한 거죠. 시골에 땅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다 노을 땅에다가 고구마 좀 심어가지고 캐가려고 하는데 을이 다 키운 것인데 결국 갑이 갖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만 이 성숙한 농작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예외적으로요. 원래 무단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 농작물을 키운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숙한 농작물은요.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심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경작자가 소유한다라고 봅니다. 경작자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 토지와 분리돼서 이 고구마는 어떻습니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이 토지와 분리돼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간단하게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자, 우리가 특히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하나의 물권이 성립이 되는데,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공시 방법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독립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 특히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데 토지와 건물은 따로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요. 따라서 건물은 절대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독립된 물건으로 각각 독립된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또는 농작물은 어떻습니까? 따로 이것은 뭐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가 되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목법상 등기가 돼 있다든지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공시 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으로서 취급을 한다는 거죠.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돼서 독립된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미분리 과실만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성숙한 농작물도 씨만 뿌려서는 의미가 없고요. 성숙한 농작물도 성숙하게 되면은 명인 방법 이때는 예외적이죠. 공시 방법이 안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극히 예외적인 거죠. 안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심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경작자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할 수가 있다. 즉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요. 양가로 3번 보시면요. 토지와 독립된 물건의 여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무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무단으로 무가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더라도요. 건물은 항상 토지와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분리된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을 보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사과나무는 농작물이 아닙니다. 나무예요.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단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 4번을 보죠. 비슷한 거니까. 자, 임야에 있는 소나무 100그루에 철조망을 치고 편말을 붙여 소나무의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실시한 경우. 자, 소나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나무의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산 사람이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됐으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그 사람이 토지와 분리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명인 방법을 가진 그 매수인이 어떻습니까?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자, 그 다음에요. 5번을 보시면 임야 100만 평에 묘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한의사가 약초를 재배하려고 임야를 매입한 경우 묘지를 이장하라는 특약을 하지 않고 임야를 매입하면 묘지는 어떻게 되느냐. 묘지는요, 약간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묘지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관습법에서 정해되는 권리인데, 이것은 지상권을 하다 보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 2, 3, 4번을 다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5번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자, 물권에, 여기까지는 한 거지, 이거죠. 자, 우리가 물권을 다루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때 그 물건은요,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현존해야 되고, 또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 독립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시 방법을 갖추었느냐, 갖추어지지 않았느냐로 이제 판단하는데, 이 공시 방법은요,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좀 약간 좀 암기할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우리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의 물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물권의 종류가 밑에 있는데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 물권에 분류해가지고요. 물권에 분류해서 민법에는 8가지의 물권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가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물권법 강론 시간에 할 텐데, 크게 물권은 이렇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요. 다시 그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다시 그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고요. 이때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지을권,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8가지가 있고요. 근데 민법에만 물권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민법과 관련된 그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다루게 될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가등기 담보권 하나만 다룰 것이고요. 나머지는 안 다루고 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물권을 다룹니다.
자, 물권의 종류는요, 이렇게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성문화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물권도 있고요. 그러나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보았던 그 분묘기지권, 그 묘 있죠. 묘에 대한 권리들이 이렇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들이 또 있어요. 관습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볼 내용이지만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물권의 종류와 관련돼서 여기 책에는 지금 민법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 이제 8개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법에서 이런 이제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물권의 종류는요, 이렇게 민법이나 특별법이나 법률, 이건 이제 법률이 되겠죠.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대의세적 권리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당사자 간에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두 사람만의 계약으로서 물권의 종류를 정한다든지 그 내용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제3자의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즉, 우리 민법 또는 특별법, 관습법, 즉 법률과 관습법에서 정해놓은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만을 가지고 물권행위, 물권적 법률행위에 물권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한 물권의 종류, 그 내용만 인정이 됩니다. 이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요. 자, 물권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 즉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가 있고 그 내용도 정해진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임의로 당사자들이 창설하지 못한다. 이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자, 맨 오른쪽 보시면 185조라고 있는데요. 이 185조부터가 이제 물권법이 이제 시작되는 조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물권은 법으로 정한 대로 하라. 이것이 방금 했던 물권법정주의고요. 자, 그러면은 물권법정주의 했을 때 그 법은 법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을 말합니다. 성문법 외에 불문법도 가능하다. 이 불문법인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물권으로 대표적인 것이 거기 3번에 있는 분묘기지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서 정해놓은 이 물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 바로 8가지, 민법에 규정되는 8가지 물권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다만 이 8가지 중에서요, 담보 물권 중에서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민법에 이제 7가지를 다루고, 질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관습법과 관련돼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이제 물권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물권에 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물권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효력 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